불교정신치료 강의에서 6장의 두 번째 주제인 약물치료를 요약합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노력인데요. 즉 환자가 올바르게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환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올바른 노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약물치료가 유용하며 약물을 통해 환자가 불안과 우울을 잠시나마 완화시키고 치료자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정신병, 조울증 또는 심한 편집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약물치료가 기본입니다. 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약물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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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만난 이제 내담자분들이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 네. 정신병동에 입원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원 직후에는 부모가 저를 엄청 원망했지만 막 네. 자기 인생 망쳤다, 이제 결혼은 끝났다 막 하셨지만은 네. 사실 다 잘 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일상에 적응하는데 길게 고생한 분도 계셨지만 이후 상담과 약물 치료 병행하면서 지금은 대개는 다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급하거나 뭐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가족의 도움이 좀 여실하지가 않아 갖고 이제 입원했던 경우였는데 사실 입원할 때 너무 어려워요. 지금 특히 그런데 대학병원에 입원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적합한 입원 시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또 들어가면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제한을 당하니까 입원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이 큰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입원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신과 레이던트 3년, 그때는 정신과를 3년 했거든요. 3년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입원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퇴원하나 그 생각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기 생활이 막 바뀐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 내 느낌에 이래 보면은 입원은 다 싫어하구나. 자기가 원해서 온 입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실제로 입원 딱 해보면. 그래서 입원은 다 이제 싫어한다. 그렇지만 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은 게 입원을 이제 하게 된 거는 뭐 부모가 뭐 시켰다 또는 뭐 누가 시켰다 그래서 입원이 됐다는데 어찌 보면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래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만 있든 자기가 있을 때 있어야 돼요. 입원할 필요 없는 사람은 입원 안 하는 게 좋아요. 나한테도 뭐 가끔 와서 상담하다가 입원하면 참 좋겠다 해서 지금 당신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어디나 자기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해야 돼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정신병의 계열에 드는 게 요즘 같으면 조현병, 그 다음에 양극성장애, 옛날 같으면 조울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장애, 그 편집장애, 어처증, 어부증 같은 요런 경우에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데 자기가 병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치료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입원을 해야 돼요. 뭐 이래 권유를 하고 이해가 돼서 입원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이제 좀 비자의적으로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보면 그런 이제 경우는 아닌데 이 상태가 나빠지면은 이래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양극성 장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든지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보면 아 저거 올라간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막 그래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조현병은 뭔가 지금 뭐 이상한 사회 현상이 벌어졌다 해서 경찰서 가서 막 신고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한테 해가 되고 또 남한테 또 양극성장애는 이제 화가 많이 나면은 조증일 때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살의 위험에 굉장히 놓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돼요. 그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보면 병이 나면은 일상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게 되면 그 일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어나야 되고 자고 또 활동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경우는 꼭 해야 되고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해서 24시간 이제 간호사가 또 이래 잘 관찰하고 그걸 토대로 의사가 또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약도 써보고 제약도 써보고 그런 경우도 입원해야 돼요. 이제 요런 네 가지 경우는 꼭 입원을 해야 되고 내 경우에는 요즘은 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적어요. 조현병이. 옛날에는 만성으로 진행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가가지고 이상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보셨죠?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다는 거는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 정신병의 계열에 드는 사람, 조현병, 조울증, 그 다음에 편집장애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면은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병이 이때서 다 입원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좀 떴어요. 떠가지고 그때 이 전철역 근처에 내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 전철역이 보면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있고 레일이 이래 있고요. 한데 자기가 뛰면 일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떴구나. 근데 그 사람 되게 순해요. 순하기 때문에 당신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 먹으라니까 뭐 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또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입원이 완전 근본적이고 완벽한 치료는 아니에요. 뭐 외과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 나중에 치료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서 어디 가니까 요 닭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참 입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은 그건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입원을 한 사람은 내 상태가 그랬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입원을 안 했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참 좋죠. 좋네요. 그래서 언제 입원을 해야 되나, 언제 효과가 있나를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안 찾아보시는 거 좀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 무시무시한 병명들이 있으니까 나 우울하고 불안한데 왜 조현병 약 먹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확인하지만 그 이제 내가 찾는 건 좀 자제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내담자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물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본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약이고 효과는 뭐며 부작용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말해줄 수 없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어봐야 알아요. 우리 교과서 저기도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 약 쓴 지는 한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이 사람한테 똑같은 병명이라도 약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설명하게 되면 그것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어보고 그 사람한테 딱 맞아서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 없으면 그대로 먹으면 돼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것에 따라 또 조치를 취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약 설명서가 이를 보면 이 정신과 약이 보면은 이제 정신과도 보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조금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저 약 막 개발해요. 해가지고 이 전에 이제 간질, 경련성 장애 거기에 쓰던 약을 양극성 장애에 많이 써요. 조증을 좀 다스린데. 그래 쓰면은 또는 이제 불안증이나 또 잠 안 오는데 쓰는 약이 또 있어요. 리보트릴이라고 클로나제팜이라고 있는데 그런 아까 말한 양극성 장애에 쓰는 약이 그 경련성 장애, 간질에 쓴 약. 그다음 리보트릴 이것도 뭐 클로나제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보면 간질약이에요. 그래서 요래 써 보니까 좋아서 이게 이제 요런 이제 우리 치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약국에 가서 약사들이 설명, 이거는 간질약이고요. 이러면 환자가 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래 면밀히 보면요, 이 부작용은 거의 모든 약이 다 공통적이에요.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작용은 거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람에 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효과나 부작용을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이 어려워요. 뭐 환자분의 이제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약 설명서를 보면 온갖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써보면은 없고, 그리고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똑같은 약을 쓰잖아요.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약을 어떻게 보느냐, 다 달라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똑같은 성분인데 제약회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약 설명서는 안 보는 게 좋다. 왜냐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탁 꽂히면 이상한 영향을 받아요. 내 경우도 나도 의사잖아요. 정신과 외에는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이거는 이제 조현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조현병은 워낙 심한 거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면 그 가이드라인도 그 연구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대략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말해요. 조현병이 이제 처음 발병해가지고 약을 써서 이제 좋아졌어요. 그로부터 2년을 먹는다. 2년. 하지만 2년은 나중에 약을 줄여서 뭐 한 알 먹을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2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지면은 그로부터 5년 이야기를 해요. 다 예외는 있어요. 그러고 내가 볼 땐 조현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양극성 장애나 편집 장애도 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상담소에서는 이제 내담자가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초반에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자해나 자살 또는 타인에 대한 리해 가능성, 이걸 체크를 하는데 체크할 때 기관에 따라서는 뭐 자살 방지 서약서 이런 걸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슈퍼비전 할 때도 그거 받았는지도 받고, 그다음 어떻게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지 서약서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불교 정신 치료에서 만약에 이제 자살이나 위해 가능성 있는 분들을 다룰 때, 뭐 자살 예방 서약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준하는 어떤 예방 조치나 꼭 다뤄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살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자살 예방 방지서가 그 법적인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요? 예측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조금 잡아주는 뭐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긍정적인. 그렇지만 그런 걸 쓰라면 또, 야, 내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나 안 보일 수 있고, 치료에 또 제약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자살을 이렇게 봐요. 두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괴롭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괴롭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우면서 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자살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살의 원인은 괴로움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데 내 이제 임상 경험상 이래 보면 단순히 괴로운 거, 이거는 자살로 별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괴롭다가 막 이상해져서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살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표정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타나요. 그럴 때는 어쨌든 입원을 시킨다든지 뭐 조치를 해야 돼요. 그 조건에 변화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살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참 괴롭구나 하는, 이 사람 무슨 대안이 없구나,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거를 괴로움을 일단 하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살이라는 건 어쨌든 죽음하고 관계되잖아요. 자살에 성공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또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죽음에 대한 시각, 요 두 가지를 잘 체크하고 요거 둘에 대한 그 어떤 그 충분한 조치가 가해져야 자살이 해결되지, 이 둘이 안 되면 자살은 힘들다고 봐요. 이제 죽음에 대한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또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는 내 괴로움이 너무 크다.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죽고 난 뒤에 다시 삶이 있다, 윤회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맞지만 이까야에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이 생에 내가 뭔가 한 거, 뭐 선업이든 악업이든 한 거, 또 이 생 이전에 또 삶에서 한 거,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나, 어떤 시각을 가지나, 이것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살이라는 거는 이 세 번째, 이 죽을 때 견해가 안 좋잖아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살은 사실 좋질 않아요. 그래서 그 둘이, 그러니까 이 자살한 자가 오면 엄청나게 괴로운 상태다, 이 괴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서 나 죽고 싶다 하면 그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우습게 알면 안 되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일단 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말조심 되게 해야 돼요. 야, 나 너 그 소리에 지긋지긋하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 그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다, 괴롭고 또 그 괴로운 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또 자살로 가는데 안 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살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통 자살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인정하면 이걸 고차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뭔가 털어놓을 수 있고 거기서 야, 너 정말 힘드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느 정도 힘드니?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자살하면은 심각하게 힘들구나. 그리고 그 힘든 게 어떻게 진행되나를 면밀히 보면서 적어도 해는 안 끼쳐야 돼요.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경험했으면 뭐 경험한 거, 또 경험 안 했으면 이렇게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작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나를 지도했던 미얀마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미얀마에는 자살한 사람 있어요? 이러니까 옛날엔 자살이란 말 자체가 없었대요. 그거는 윤회하는 거로 생각하고 죽으면 그 큰일이란 거 아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있더라 그러더라고. 혹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살에 대한 어찌 보면 방지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거를 또 알리는 것도 자살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불교정신 치료자가 만약에 이제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의무에서는 뭐 서약사를 받든 뭘 할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괴로운 상태라는 거를 그렇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렇죠. 도와줘야겠네요. 맞아요. 예, 그 둘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은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뭐 그동안 뭐 긴 세월 동안 뭐 심리학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정행의 변화라든지 내 존재 변화를 이제 추구한 입장에서 이 본문에 올바른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몇 번 강조가 되는데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인데요. 치료에서 올바른 노력이랑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올바른 노력인가? 어떻게 구별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만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는 뭐 환자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절한 때. 당신이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는 당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다. 네. 이것이 없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거는 줄어든다. 그리고 이 올바른 노력을 하는데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노력을 하는데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정신적인 힘이 이제 생기면 약은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충분하면은 약은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노력은 좋아지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노력은 보면 안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된 안 좋은 것에 반대되는 걸 하는 게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청소년 남자나 뭐 20대 남자 이런 사람들이 혹 가다가 뭐 이런 이제 성매매 같은 걸 하고 난 뒤에 혹시 뭐 병이 걸렸지 않나. 그 생각 계속 하는 거 그걸 수도하는 게 일단 올바른 노력이에요. 또 그리고 내가 지나간 일에 자꾸 생각해서 화가 나고 후회가 되면 그걸 멈추는 것도 올바른 노력이고 또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자꾸 미루는 거 그럴 때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거 이것도 올바른 노력이고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오늘날 안 좋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기여를 한 그렇게 이제 가져온 결과를 가져온 그런 노력들의 변화를 주는 게 올바른 노력이죠. 그리고 어째 보면 이런 나쁜 상태에 있기 전에 건강하게 살 때 했던 거를 또 하는 것도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들어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했던 거 이거를 멈추는 것도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걸 이제 치료자가 이제 잘 보고 지금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이제 치료자가 일단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환자는 그거 환자랑은 잘하려고 뭐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올바른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올바른 노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 잘 보면 인간관계에 도움 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이야기할 때 자기는 할 말도 없고 들으면 나는 말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나도 말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노력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하고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걸 실천하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평가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눈치 보기보다는 상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올바른 노력이겠죠. 올바른 노력은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른데 이제 치료자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왔나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나아지는데 도움을 주나.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고 이 사람이 해봤더니만 도움 되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체가 자꾸 하게 돼요. 그러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사람 자꾸 지각을 한다. 그럼 지각하는 사람을 누가 신용하겠어요? 그걸 멈추는 것도 올바른 노력이고 제일 좋은 올바른 노력은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순간순간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오늘날 이 나쁜 상태에 오게 기여한 이런데 그거를 없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올바른 노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효과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의심이 없을 테니까 상관이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심이 있고 고민이 될 때는 이제 자기는 이게 올바른 노력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이제 치료자와 그렇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아. 치료자는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환자가 이런 상태가 됐나? 언제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요렇게 네. 왜 요래 됐나? 그걸 치료자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고 거기서 뭔가 해서 도움되는 길을 자꾸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실천하나 안 하나, 또 안 할 때는 또 안 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또 도움을 자꾸 주고 이래 가야 되는 거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당연히 올바른 노력을 알려줘도 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 특성상 저희가 이제 네가티비즘이라서 이게 생각으로 그런다기보다도 왜 그냥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싫어요. 뭐 이렇게 좀 그런 그렇게 사람도 반응하시기도 있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그런 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사람은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한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다. 그 시스템을 변화를 해야 이게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때 일단 당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하고 좀 할 수 있는 거를 뭐 하게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뭐 책도 소개하고 뭐 이런.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렇죠. 존중해주고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하면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마음의 속성 그런 것도 좀 설명을 그게 또 좀 해야 도움이 돼요. 되겠네요.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많이 해오면 자동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주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예. 나는 또 이런 방법도 써요. 당신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건강한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당신의 어떤 상태를 악화시키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이제 나은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면, 이런 것은 당신의 좀 적이라고 생각해라. 당신을 정말 좋게 하고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군이고, 여기는 적군이라 생각해라. 이 적군도 잘 보면 당신이 언젠가 불러들인 거다. 어떤 문제부터 생각을 하든지 뭐 이래서 이런 게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런 거는 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좀 스톱하고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걸 좀 해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걔가 나다가 네, 네. 아니라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나를 나쁘게 하는 요소다. 그것도 내가 언젠가 내가 불러들인 거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그러면서 이 좀 시각적으로 그 전쟁 상태를 항상 좀 보고 있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올바른 노력의 이제 측면에서 약물 치료를 다시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약물 치료가 정말 필요해서 받아야 되는 환자분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되는가도 이제 알려주셨는데 환자들이나 내담자들 중에는 약물 치료 말만 나와도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리고 차라리 드러내놓고 나 안 먹는다 이러면 좋은데 또 이제 그건 싫으니까 약을 엄청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약물 수능도가 낮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항상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건강 행동이 일어날지 이제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으로는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약물 수능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약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건강식품이나 뭐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그 건강식품 요 말하기 전에 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약은 마음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약이란 건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경 전달 물질 변화가 우리가 정신을 잘못 썼을 때 오니까 올바르게 마음을 쓰고 순간순간 하면 그것도 강력한 약이 되는데 뭐 그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에 거부감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이래 보면
최근에 내가 그 정신과 우리 학회에서 나온 논문을 봤어요. 논문을 보니까 이제 불면증에 좀 국한돼요. 불면증에. 불면증에 좀 국한되는데 약이 아닌 그 세 가지를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한 거죠. 발레리안이라는 차가 있더라고. 발레리안.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식품이죠. 식물성이죠. 발레리안하고 호프. 호프는 이제 맥주 재료인데 또 호프 차가 뭐 허브가 있는 모양이다. 그거하고 멜라토닌. 뭐 요즘 거의 멜라토닌은 그냥 약품화돼. 그러니까 요 둘 있잖아요. 뭐 멜라토닌까지 넣는다면 요런 것 그러니까 발레리안 요거는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와 그 설명서를 보니까 그 불면증에 좋다. 뭐 이런 것도 좀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고 멜라토닌도 좀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 환자들이 이래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약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우리 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식품 있잖아요. 그 뭐 밀이나 뭐 또 옥수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가지고 그 뭐 생약 성분을 만든 게 있는데 뭐 써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세히 나는 모르겠어요. 좀 관심 가지고 좀 시도해보면 의외로 또 도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래 막연하게 보면 이 어떤 무슨 차죠? 밤에 잠에 좀 좋다는 대추차. 예를 들어서 뭐 이 대추차가 좀 잠에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이고 먹어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 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성분에 무슨 뭘 먹었는데 좀 좋더라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어요.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이래 잘 들어보고 자기가 시도해 봐야 돼요. 시도해서 도움이 되면 도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뭐 정신과 약만 효과가 있다 이래 볼 수는 없죠. 그럼 불면증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불안이나 특히 불안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건 아직은 뭐 없는 거네요. 불안도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지.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은 적어도 확실한 효과는 있어요. 뭐 잠에 도움 된다는 거 먹으면 잠이 오는 거죠. 오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 나가보면 그냥 약국의 한 코너에 여긴 불안, 여기는 우울, 뭐 여기는 뭐 신경 안정, 뭐 하여간 이런 뇌 건강식품류 같은데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고 생약 성분은 크게 뭐 부작용은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뭐 어떤 환자분은 나한테 와서 야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하나 갖다 줘요. 그 나도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 뭐 계속 먹지는 않지만 호의에 이제 뭐 먹어봤을 때. 좀 그러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좀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찾아가는 길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찾아가는 그렇죠. 혹 가다가 또 도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